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법원 현장 국감이 대박이었죠. 지금 제가 오늘 이 대법원 현장 국감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요. 어제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아니 국민의힘은 입법부 소속 아닙니까? 왜 국민의힘이 대법원을 엄호합니까? 제가 오늘 이 전체적으로 이번 국정감사를 보면서 느낀 게, 야, 국힘당은 반드시 해산시켜야 되겠다. 왜 그러냐? 국힘당이 없는 국정감사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정부 부처가 긴장을 하고, 얼마나 많은 중요한 비리를 캐낼 수 있고, 얼마나 중요한 많은 개선이 될까, 우리 정부가. 그렇죠? 이게 참 100석 좀 넘게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국정감사를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사법부 국정감사, 모든 국힘당은 이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집단들이에요. 그렇죠. 진짜 내가 오늘 보면서 저런 국힘당이 이 나라에 없다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선진국이 되고 정치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게 될까. 정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현장 국감을 하는데 그 국감을 방해하고 사법부를 엄호하는 국힘당을 보면서 스스로들이 삼권 분립을 포기한 정당이다. 저런 정당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 존재할 가치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우리 법사위원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추미애 법사위원장 대법원까지 가갖고 정말 오늘 유의미한 어떤 성과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이제 대법원 현장 검증을 하니까, 야당에서는, 그러니까 국힘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라고 얘기를 해요.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법원을 압박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때를 써도 국힘당이 아무리 무식해도 그렇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멈춰 있어요. 이게 재판과 무슨 상관입니까? 재판이 진행 중인, 여러분들 항상 쟤네들이 나와갖고 국감이나 이런데 증언할 때 재판 중인 사건이라서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얘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요 멈춰있는 사건이에요. 그 멈춰있는 사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따지자는 것은 재판에 영향이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근데 국힘당은 알면서도 이 지랄 하겠죠. 이재명 대통령을 무죄 만들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응?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 현장 검증에 민주당이 나섰는데, 민주당에서는 이 파기환송된 거, 이 사건 기록이랑 로고 기록을 제출하라. 응? 천대여 법원 행정처장한테 너희들 그 7만 페이지 그거 다 봤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거 봤으면 그 법관별로, 왜 코드넷이라는 그 아이디가 개인별로 다 있기 때문에 접속해서 그 사건 기록을 봤다, 그 증거를 내라 라고 하니까 얼버무리고 내지를 못했고, 결국은 오늘 법사위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상고심, 어떤 로고 기록이나 어떤 사건 기록에 대해서는 보질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근데 얘네들이 말이 앞뒤가 맞지도 않고 다 틀린 게, 여러분들 보시면 법원 행정처가요 10월 13일 국정감사를 국회에서 했잖아요. 그때 이제 먼저 국정감사 전에 자기네들이 답변서라고 하면서 88쪽짜리의 답변서를 보내왔어요, 국회에. 이 88쪽짜리 국감 서면 답변서를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상식적으로 쉽게 제가 얘기해 줄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2심 선고가요, 여러분들 22일 3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월 22일 날 무죄 선고가 나요. 아니야, 3월 26일 날 서울고법에서 무죄 판결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27일 날 5시 20분에 검찰이 상고를 합니다. 26일 날 무죄가 나오니까 검찰이 그 다음 날 바로 상고를 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검찰이 상고한 다음에
지금 천대엽 대법원 행정처장 말은 그 다음 날부터 3월 28일부터 모든 대법관이 이 사건을 봤다는 거예요. 3월 28일 날 검찰이 상고한 다음에 3월 28일 날 모든 대법관이 이 사건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거짓말이고 말도 안 되냐면요. 여러분들 상고를 하게 되면요. 검찰이 상고 이유서를 냅니다. 이래서 2심을 불복하고 상고를 합니다 라고 하면서 검찰이 상고 이유서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검찰이 상고 이유서를 언제 내냐면 4월 10일 날 내요. 4월 10일 날 대부분 여러분들 대법원에서 3심제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요 검찰의 상고 이유서를 먼저 봅니다. 왜 이 사건에 대해서 상고를 하나, 그 이유서를 보고 사건 기록을 검토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검찰의 상고 이유서는 4월 10일 날 제출됐는데 대법원은 이미 그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검찰이 상고 이유서를 4월 10일 날 내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답변서 있죠. 피고인 답변서. 이거는 21일 날 제출돼요. 4월 21일 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이 답변서를 내고 그다음에 22일 날 대법원이 바로 2부에 배당을 해요. 이것도 이상한 게 대법원이 2부에 배당되자마자 2시간 뒤에 전원 합의체로 조희대가 이제 붙인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여러분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3월 28일부터 전원 대법관들이 다 기록을 봤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천대엽이나 대법원에서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요, 모든 사건이 어떤 전원 합의체에 붙이는 게 아니라 먼저 소부라고 합니다. 3명의 대법원이 있는 거길 거쳐서 그 다음에 전원 합의체로 넘어가죠. 어렵지 않죠? 무조건 여러분들 상고심을 한다 그래갖고 바로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붙여지는 게 아니라 대법원에다가 상고를 하게 되면 3명의 법관이 있는 소부에 먼저 배당이 되고, 이 배당에서 서로 의견이 갈리면 전원, 즉 12명의 14명이지만 법원행정처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빼거든요. 12명으로 전원 합의체가 여러분들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가세요?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여기까지 이해가 가세요? 무조건 상고를 하면 바로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가 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 배당이 돼요. 3명의 대법관에게. 그러면 이 대법원의 3명의 의견이 갈리면 전원 합의체로 가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 무슨 모순이 있어요. 이 사건은요, 먼저 소부에 배당된 대법관 3명만 사건 기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7만 페이지 건 나중에 얘기하고, 한마디로 처음에 배당된 3명의 4월 22일 날 대법원 2부에 사건이 배당됐으면 그 3명만 이 사건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법원 행정처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3월 28일부터 전 대법관이 이 사건을 봤다는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쵸? 적어도 전 대법관이 이 사건을 보려 그러면 4월 22일 날 대법 2부에 배당이 되고 2시간 만에 전원 합의체에 붙였을 때, 그러니까 4월 22일 이후부터 전원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어떻게 일주일 만에 볼 수 있냐. 그리고 법관들은 자기 사건이 아니라서 미리 그 사건을 볼 수가 없어요. 제 말 맞죠? 법관들은 배당 안 된 사건을 어떻게 들여다봅니까? 남의 사건을. 이 자체가 열람도 못해요. 이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대엽이가 3월 28일부터 모든 법관들이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남의 사건을 열람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거짓말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4월 22일 날 대법관 3명에게 2부에 배당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조희대가 2시간 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이걸 붙인 거죠. 그쵸? 그러고 나서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4월 22일 그리고 5월 1일 날 판결을 했잖아. 그러니까 불과 22일, 5월 1일 어떻게 9일 만에 7만 페이지를 봤냐 이거죠.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좀? 이 순서가 4월 22일 날 전원합의체에 배당되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모든 법관들이 봐야 되는데 말도 안 되게 3월 28일부터 봤다라는 거짓말을 한 거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너 봤다 그랬으면 로그 기록 내라. 응? 응, 너 봤다며 3월 28일부터 니네 대법관들이 다 그거 그 사건 기록 다 봤다며 그러면 너 로그 3월 28일부터 접속해갖고 본 기록이 있을 거 아니냐 그걸 내라 계속 얘기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민주당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4월 22일부터 얘네들이 봤다라고 치면 5월 1일 날 거의 9일 만에 7일, 8일, 휴일 빼고 9일, 7일 정도 만에 어떻게 7만 페이지를 볼 수 있냐. 그래서 민주당이 계속 로그 기록을 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천대엽이나 이쪽에서는 내질 못하죠. 왜 못 내니까요? 질문. 얘네들은 왜 천대엽이나 이쪽에서는 얼마든지 자기네들이 떳떳하고 봤으면 얘네들은 접속 자체를 안 한 겁니다. 제가 지금 들여오다 보니까요. 얘네들이 로그 기록을 못 내는 거는요. 안 읽어서가 아니라 접속 자체를 한 적이 없어요. 접속 자체를 한 적이 없으니까 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쵸? 접속 자체를 안 했으니까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사건 기록이 7만 페이지가 넘는데 이걸 언제 봅니까? 응? 여러분들 아무리 속도법을 배우고 책을 정상적으로 보려고 하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응? 이 하루에 200장 읽기 쉽지 않아요. 그럼 열흘이면 200장 읽는다고 칩시다. 사건 기록 꼼꼼히. 열흘이면 2,000장. 100일이면 2만 장. 하루에 200장씩 읽어도 100일이면 2만 장밖에 못 읽어요. 그러면 거의 7만 페이지면요. 2년 걸려요. 2년. 하루에 200장씩. 그러면 좋다. 하루에 500장씩 읽는다고 합시다. 열흘이면 5,000장. 응? 100일이면 5만 장. 100일도 넘게 걸리죠. 하루에 500장씩을 읽어도. 응? 이게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거죠. 응? 4명의 대법관, 아까 제가 3명의 대법관이라고 했는데 4명의 대법관이 소부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요. 이게 왜 이재명 대통령의 전원합의체 파기환송은 불법 형사소송법 위반이고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빨려 들어가면 안 돼요. 사건 기록을 로그에서 봤다 안 봤다 이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못 내면 안 본 거예요. 그렇죠? 못 내면 안 본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전자문서로 사건을 보면요. 불법이랍니다. 형사소송법에요. 대법원의 형사소송법에 사건 기록을 종이로 봐야 된답니다. 그러면 종이로 보려고 그러면 7만 페이지를 전부 출력을 해야 돼요. 종이로만 사건 기록을 검토해야지 그게 합법적인 거고 그게 절차상 위배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자문서로만 보는 자체가 형사소송법 절차를 위반한 거래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죠? 눈으로 보지도 못했는데 7만 페이지를 여러분들 출력을 했겠습니까? 출력 못했어요. 출력 못합니다. 출력만 해도 7만 페이지 출력을 하려고 그러면요. 거의 복사하기 망가져요. 이건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전현 의원님이 이거 말씀했죠. 로그 기록이 있다 없다의 논쟁을 떠나서 이것도 보지도 않고 전자문서로 보지도 않고 얘네들은 출력도 하지 않고 이건 뭐죠? 그냥 조이대의 난에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재판 결과 판결문만 보고 내린 겁니다. 2심의 판결문, 무죄를 내린 2심의 판결문만 갖고 흠집 잡아갖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준비하고 있던 거예요.
음. 그리고 원래 여러분들 이런 사건 기록이나 이런 것들은 대법관들은 연구관들이 있어요. 대법원에 가면 연구관들이 이거를 다 그 출력을 하고 기록을 만들고 하는데 지금 오늘 법원 현장 국감에서 드러난 게 이 사건을 담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그 13명의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재판 연구관들이라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판사예요. 근데 이분들이 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에 담당이 없어요. 담당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당연히 자기가 7만 페이지를 전부 출력을 해갖고 13명에게 여러분들 더 재밌는 거 얘기해 줄까요? 7만 페이지 곱하기 12야. 자꾸 사람들이 7만 페이지라고 하는데 이거 94만 페이지예요. 그쵸? 12명에게 나눠주고 자기네들도 보고 갖고 있으려고 그러면 적어도 100만 페이지 이상을 출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응? 1인당 7만 페이지면 12명의 대법관 곱하기 문서 자기네들도 봐야 되고 연구관들 13명 하면 거의 200만 페이지를 여러분들 아니 연구관들이 12명이라며 그럼 연구관들이 사실상 그 사건 기록 다 검토해갖고 대법관들에게 보고를 하거든요. 12명만 해도 94만 장이고 13명의 연구관들도 전부 그 사건 기록을 갖고 있으려고 그러면 거의 200만 장 이상을 출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200만 장. 이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천대협의가 그리고 민주당이 계속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로그 기록 제출하셔라. 제출 못하죠. 접속한 적이 없으니까. 어떤 판사가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요. 전원합의체에서 10대 2가 나왔어요. 10명이 찬성을 하고 2명은 소수 의견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선 직전 선거를 내리기 위해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더 섬뜩한 얘기 하나 해줄까요? 왜 조이대는 사법 쿠데타를 했냐면요. 이거 잘 안 알려져 있는데 대법원은요. 대선 직전 선고를 내린 데 대해서 선거에 가장 영향을 적게 주는 시점이라고 얘기했죠. 천대협의가. 그렇죠? 선거에 가장 영향을 적게 주는 시점이라고 천대협의가 얘기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고법 형사 7부. 서울고법은 뭐냐면 파기환송을 돼서 형사 7부에 배당이 됩니다. 첫 공판을 언제 잡았는 줄 아세요? 5월 15일. 5월 15일로 공판을 잡았다가 내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를 했던 거예요. 이거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리는데 조이다가 파기환송해갖고 고법으로 넘기자마자 고법에서 형사 7부는요. 첫 재판 공판을 5월 15일 날 잡았어요. 5월 15일이 뭐예요? 5월 14일, 15일이 그 당시에 민주당의 그러니까 선관위의 대선 후보 마감 시간이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때 대선 후보 마감이 14일, 15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날 이미 대통령 후보를 마치고 대통령 후보 등록을 마치고 파기환송 첫 재판이 5월 15일 날 열리고 이 재판을 통해서 그 다음날 선고를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5월 15일이고 그 다음 주나 그냥 선고하겠습니다라고 해서 5월 말 정도 5월 그 22일 3일 날 이재명은 유죄를 확정한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냥 후보 등록하고 날아가는 시나리오였던 거죠. 맞잖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그때 난리를 쳤죠. 형사 7부 첫 공판 5월 10일 15일 날 잡는 놈 바로 탄핵하라. 그때 민주당이 강하게 뭐 일주일 걸리고 21일 걸리고 개소리 하지 마라. 무조건 재판 확실히 잡고 그 판사가 정해주면 바로 날려라 라고 하니까 그때 고법에서 5월 15일 재판을 6월 18일로 연기한다. 대선 이후로. 그렇게 됐던 거예요 이게.
그때 우리가 이 날짜 계산을 하면서 난리를 쳤던 거 아니에요. 5월 15일까지가 5월 11일까지가 대선 후보 등록이었어요. 봐봐요. 대선 후보 등록이 끝나자마자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2심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미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신분으로 파기환송 재판을 받다가 그냥 확정되면 후보 자격이 날아가는 거였어요. 조희대는요,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판결을 한 게 아니라 쿠데타를 한 거예요. 왜 이걸 가만둬야 돼요? 이거 너무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하는데, 윤석열의 쿠데타가 실패하니까 조희대의 쿠데타가 시작된 것이고, 그 조희대와 한덕수 이런 연관관계가 왜 있냐? 5월 11일 날까지 대선 후보 등록 마친 다음에 5월 15일 날 파기환송의 2심 재판이 열리게 되고, 그 다음 주에 그냥 빠르게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대선 전 판결을 내려고 했던 게 조희대는 사법 쿠데타였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사법 쿠데타죠. 천대엽이 얘기하는 거 보세요. 대선에 최대한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대선 전에 빨리 하려고 그랬다 얘기가 나오잖아요. 무섭지 않아요? 대선 전에 최소한의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대선 전에 결정을 내리려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5월 15일 날 형사 7부에 배당하고 그 다음 주에 이재명 대통령을 대선 후보 자격에서 박탈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민주진영은 대선 후보가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아까도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는데, 전원합의체 회의가 있었는지, 전자결제가 있었는지, 사건 조서를 열람을 했는지, 그 열람을 했다면 전자문서로 했는지, 아니면 종이로 출력해서 받는지, 전자기록으로 받는지, 무조건 위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셔도 이거는 우리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요. 조희대는 직권 남용을 했고요. 당연히 권리행사 방해를 했고요. 이거는 대선에 개입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셔도 가장 법을 지키고 법의 최종적인 판단을 해야 될 대법원 자체가 형사사건에 대해 형사소송법 자체를 어겼어요. 형사소송법에는 전자열람 이런 거 전자기록으로 사건을 심리하는 거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문서로 사건을 심리해야 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문서로 사건을 심리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다렸던 판결문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희대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은 무효입니다. 누가 봐도 절차상 위반이고 제대로 사건 기록을 검토하지 않았죠. 조희대는 탄핵 사유가 차고도 넘칩니다. 그렇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오늘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 엄청난 것들이 나왔고, 지금 더 이상 사법부가 이거를 단순히 재판을 민주당이 걸고 넘어지는 게 아니죠. 지금 상고심 기록도 보지 않고 로그 기록도 제출하지 않고, 이유는 로그 기록이 없으니까. 내 말이 거짓말이면 고소해. 너희들 로그 기록 없을걸? 로그 기록 있으면 로그 기록 다 전자문서 봤다라고 로그 기록 제출해. 너희들은 로그 기록이 없어. 왜? 들어가서 본 적이 없으니까. 제 말 맞죠? 당연히 너희들이 그렇게 대법원이 떳떳하고 그랬으면 봤다라고 하면서 로그 기록 제출하면 되잖아. 근데 로그 기록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이게. 왜? 안 봤거든. 제가 이제 민주당이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나 민주당이 강력한 개혁 의지가 없었다 그러면요, 대법원 현장 국감은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왜 이렇게 화면이 나갔지? 누가 봐도 여러분들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 이번에 얻은 게 너무 많았죠. 그쵸? 오늘 새로운 사실들, 거기 법원 행정처장뿐만 아니라 사무관들도 나오고 연구관들도 나와서 사건 배당 받은 사람이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을 준비하거나 사건 기록을 출력했던 사람이 없어요. 응? 로그 기록이 있어도 불법이 아니라 로그 기록만 보고 즉 전자문서로 보고 사건을 심리했다는 자체가 형사소송법 위반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로그 기록이 불법이 아니라. 응? 출력을 했어야 된다는 거야. 7만 페이지를.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민주당이 왜 사법부를 개혁을 해야 되는지, 그렇죠? 왜 민주당이 사법부를 개혁해야 되는지 더욱더 이제 국민들이 납득하게 됐죠. 명백한 조이되는 사법 쿠데타였습니다. 사법 쿠데타를 국민들이 진압한 거예요. 이것도 민주당이 20일 날 사법개혁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을 20일 날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대법관 증언, 재판 소원 담긴 사법개혁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 대법관 증언과 대법관 추천 방식의 개선, 요거를 가장 지금 법관들이 싫어합니다. 대법관 추천 방식의 개선, 그 다음에 법관 평가 제도의 개선, 요것도 굉장히 싫어하고요. 유일하게 지금 법관들이 사법부에서 환영하는 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그 다음에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신문제 도입을 사법개혁 의제로 이 5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현행 14명의 대법관을 12명을 늘려서 26명까지 늘리고, 그 다음에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 법원 행정처장이 아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포함하는 방안. 이건 왜 넣냐면요, 여러분들 잘 봐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 여태까지 법원 행정처장이 들어갔었거든요. 법원 행정처장도 여러분들 대법관입니다. 대법관급이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대법관급이에요. 그래서 14명이에요. 근데 이 2명은 선관이랑 보직이 있기 때문에 전원 합의체에 들어가질 않아요. 대법관 후보 추천회에 법원 행정처장을 빼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넣은 이유는요, 대법원은요 자기네들의 헌재랑 동등한 기관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네들이 헌재랑 동등한 기관이라고 생각해요. 헌법의 최종 결정자라고 생각해요. 근데 대법관 임명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가서 한다라는 건 뭐죠? 헌재가 위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헌재가 더 위다. 우리나라의 헌법 최종 심리기관은 헌재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대법관 추천도 헌재 사무처장이 가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여태까지 우리 민주당이나, 야, 너 여기는 한국 방송이야. 그거 너 채팅 너 하지 마. 너 그 사람들이 네 채팅에 헛갈려. 그 영어로 씹으려 대고 있어. 너 한글 모르면 치지 마. 한글 모르면 치지 마. 그 다음에 조이대는 우리가 여러분들 마치 대통령은 탄핵해도 되고, 대통령 여봐, 이거 병 올려갖고 괜히 대도 안 내는 영어 따라하고 앉아 있잖아. 네 둘이 얘기하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왜 조이대 탄핵 얘기를 안 합니까? 조이대 왜, 여러분들에게 제가 조이대 탄핵 사유를 얘기해 줄까?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은요, 기다렸다는 듯이 대법원이 사건이 도착하기도 전에 조이대와 대법원 수뇌부가 이미 결론 내려놓은 거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공직선거법 무죄 났으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검찰이 항고를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이 사건을 갖고 와갖고 전원 합의체로 회부하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소부에 배당이 되자마자 2시간 만에 조이대가 전원 합의체에 붙인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심리 종결 후 일주일 만에 파기 환송을 선고했고, 이거는 정치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네들은 2심에서 유죄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2심에서 무죄가 나오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그 사건을 받아갖고 진짜 이건 초유의 속도, 진짜 완전 정광석화 같은 속도로 심리종교를 일주일 만에 해갖고 날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응? 이건 누가 봐도 조이대 사법 쿠데타예요. 이런 거를 너무 여러분들 우리가 뭐 사법부 하면서 존중의 대상 연병들하고 있는데, 야, 왜 쿠데타한 새끼를 봐주고 있는 거야? 난 열받아갖고 이 한마디 하는데, 응? 쿠데타 판사들은 쿠데타해도 용서가 되는 거야? 디네가 판결하니까? 옛날 같았으면 역모를 꾸한 거 아니야. 사형감이에요, 사형감. 응? 아니, 대통령도 잘못하면 탄핵하고 검찰총장 뿐만 아니라 중앙지검장이 뭐 다 하는데, 아니 쿠데타를 일으킨 놈을 감싸는 정당은 내란 정당 말고도, 우리나라의 조중동 말고도 왜 이렇게 많이 사법부의 압박이 도를 넘었다 연병들을 하고 있는 거야. 응? 안 그래요? 나는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니까, 같은 쿠데타 정당이니까 같이 쿠데타 했으니까 조이대를 감싼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의 언론들은 무슨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이 도를 넘었다 연병들하고 앉아있는데 조이대가 똑바른 짓을 한 겁니까? 언론이 진짜 제대로 조이대의 이해할 수 없는 사법 쿠데타라고 하면서 한 달만 떠들어봐요. 국민들이 조이대 탄핵하라고 여론이 80%는 넘어갈 겁니다. 응? 이게 말이나 돼요, 이게? 응? 왜 우리가 조이대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서는 두려워해? 왜 두려워하나 생각을 해봤거든요.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한 번도 안 가본 길이니까. 개혁은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는 거예요. 매번 갔던 길은 개혁이 아니에요. 왜 민주당이 이 피를 흘리면서 싸우고 있냐? 한 번도 안 가본 개혁의 길을 가니까 수많은 저항이 붙는 겁니다. 제 말 맞잖아요. 우리가 박근혜 탄핵해보니까 윤석열 탄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붙었었잖아요. 우리가 박근혜 탄핵하기 전에 어떤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만 해봤지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하는 거 보면서 충격받아갖고 우리가 그때 촛불 들고 결국은 기각시켰지만,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는 게 여러분들 개혁이에요. 그래서 개혁의 길은 험하고 위태로운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민주당 정청래 대표랑 민주당이 공격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누군가가 개혁을 하겠다 딱 하면요, 둘로 갈리죠. 개혁을 찬성하는 자, 개혁을 반대하는 자. 어느 힘이 더 셀까요? 개혁을 반대하는 자들은 그동안 수많은 기득권을 형성해 있었고, 그 기득권이 그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의 생계와도 연관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 방해의 저항이 되게 큰 거예요. 제 말 맞죠? 개혁의 대상은 기득권이에요.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70년 이상을 가만히 있으면서도 자기네 왕국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 왕국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일반인들이 이 사람들에 의해서 같이 개혁의 반대 세력이 되는 거예요. 진짜 개혁의 길은 험하고 위태롭기 때문에 민주당이 잘하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를 공격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재명 대통령을 여러분들 공격을 하려고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정쟁에 휘말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쉽게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계속 정청래를 까는 이 사쿠라, 이 사이비 새끼들에게 한마디 해드리면요, 여러분들 제 말씀 드리면서 오늘 진짜 정청래가 이재명 대통령과 사이가 안 좋나, 정청래가 이재명 대통령의 명을 거스리나 의심하시는 분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정청래 민주당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가장 주요 내용이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정청래가 거르고 마이웨이 한다 이거죠. 하나 물어봅시다. 쟤네들이 진짜 제거하고 싶은 게 정청래일까요? 이재명일까요? 저 보수 패널들이나 이 갈라치기 유튜버 새끼들이 제거하고 싶은 게 정청래일까요? 이재명일까요? 당연히 이재명이죠. 그렇죠? 자네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을 빠지게 하고 목표는 말 안 해도 국힘당과 대한민국 기득권 세력들의 목표는 이재명을 실패한 대통령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민주당이 집권 못하게 하는 게 당연히 이재명이죠. 그렇죠? 근데 왜 이재명을 직접적으로 까지 못하고 정청래를 깔까요? 왜 정청래를 깔? 정청래를 제거해야만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제 아시겠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 안보만 지금 책임지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다이렉트로 깠다가는 자기네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는 거예요. 지금 개혁은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주도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재명에게 올라가야 될 화살이 이재명까지 못 가고 정청래부터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재명을 공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쓰는 방법이 어떻게 돼? 자기네 힘으로는 안 되니까 민주당 지지층 내에 갈라치기를 만드는 겁니다. 정청래가 이재명의 지지율을 깎아간 겁니다. 이 이재명 대통령 얼굴 파리하면서 이 코인 빨아먹는 이 갈라치기 이 유튜브 새끼들한테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정청래 무너지면 언론들이나 국힘당이 민주당 칭찬하고 이재명 대통령 칭찬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걔네들 말하는 것 같이 박찬대가 당대표 되면 민주당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민주당 칭찬해주고 이재명 대통령 욕 안 할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자네들이 지난 당대표 8월 3일 당대표 선거 전당대회에서 박찬대를 밀었다가 그 박찬대가 떨어지고 정청래 의원이 61%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이 된 이후에 정청래를 까기 시작하잖아요. 아니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박찬대가 민주당 당대표면 국힘당이나 조중동이 민주당 잘한다, 이재명 잘한다 이렇게 할 거 같냐고. 아니지. 잘못 생각하는 거지 그거는. 정청래가 부담스럽고 상대하기 버거우니까 아무리 조중동이 언론에서 까대고 민주당의 압박 이간질 시키고 대통령과 이간질을 시켜도 흔들리지 않으니까. 얘네들의 목표는 개혁을 막고 싶은 것이지 그 개혁을 막으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강력한 입법 권한을 갖고 있는 민주당과 현재 민주당 지도부를 이끌고 있는 정청래를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를 까는 거죠. 제 말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쟤네들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정청래 흠집 내고 정청래 까는 거는 누구를 이롭게 하는 겁니까? 이 대한민국 기득권들과 개혁의 대상들이 볼 때 이제 정청래 까주면 얼마나 좋아요. 응? 진짜 제 말이 거짓말인 거 봐요. 정청래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면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하나가 됐다 그러면서 박수 쳐줄 거 안 그래요. 바로 이재명에게 올라가는 거예요. 더 이상 민주당이 힘없는 민주당이 되는 순간 대통령실이 공격받는 거예요. 그걸 좀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응? 제발 그런데 사실 저는 민주당이 이제 사법개혁안을 발표를 하고 이제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또 사법부 조의대나 이런 쪽에서 성명서가 나오고 그러면요. 저는 조의대는 반드시 공수처에서 먼저 수사를 하고 조의대는 탄핵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그렇죠? 조의대 탄핵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개혁할 수 있는 원동력이 힘이 떨어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개혁의 길은 험하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민주진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우리 동지 여러분들 막 뭔가 민주당이 잘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맨날 불안불안하고 위태위태하죠.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끊임없이 개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불안하지 않아요. 우리가 개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이 험하고 매일매일 가시방석이 있고 매일매일 불안한 거예요. 왜? 저들이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매일매일 불안하지 않아요? 왜 매일매일 불안해요?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편으로는 특검이 혹시나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할까? 두 번째, 윤석열, 김건희가 제대로 처벌받지 못해서 다시 우리가 배신당하지 않을까? 세 번째, 검찰개혁 1년 유예 기간을 둔 거에 대한 두려움. 또 그 기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네 번째, 진짜 눈앞에 보이는 조이대나 사법부는 왜 우리가 건드리지 못하냐. 답답함과 불안함과. 이게 왜 그러냐면 개혁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저기 신경을 너무 많이 써야 되고 왜 그러냐면 쟤네들이 가만히 있을 놈들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을 지배했던 수많은 기득권과 어떤 그 힘을 갖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반격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 반격에 대해서 또 두드려 맞고 대한민국의 언론이라고 하는 새끼들조차 기득권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강한 입법부의 권력을 갖고 있고 행정부의 권력을 갖고 있지만 늘 우리가 코너에 몰려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방송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개혁의 칼자루를 쥐었지만 우리가 계속 기득권에게 도전하는 것이다라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저들이 저항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기득권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주축이면 민주 시민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어떤 이 주축으로 돼 있다 그러면 우리가 개혁을 할 수가 있겠죠. 기득권에 대한 도전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기득권에 대한 도전이 결국은 개혁의 실패가 됐었고,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이 겉에서는 개혁을 하지만 기득권의 엄청난 어떤 힘의 한계를 느껴서 그런 개혁이 무산됐잖아요. 우리가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계속 이런 말씀드리잖아요. 민주당이 집권하는 순간 집권 여당이라는 마음을 갖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21대 국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집권 여당병이었다. 이 말은 제가 거의 한 5, 6년부터 계속 얘기한 거예요. 거의 한 문재인 정부 2017년부터 끊임없이 얘기한 겁니다. 민주당이 권력을 잡았다고 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국힘당을 협치의 대상으로 보고 개혁의 대상으로 봐야 됩니다. 국힘당은 어떻게 보면 사실 그 해산시켜야 되는 대한민국의 주적을 보면서 싸워 나가야 되지, 장관 자리 우리가 차지하고 있고 행정부의 어떤 상임이나 국회에서 우리가 좀 차지하고 있다 그래갖고 이런 오만함이 결국은 민주당을 수박화시켰고, 그러니까 집권 여당병에 걸리는 순간 민주당은 끝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청래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야당보다 더 열심히 싸우잖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야당 때 정청래 대표나 이런 민주당의 개혁파들이 싸울 때 보면 열심히 싸우는데 성과가 없었죠.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여러분 기분 좋은 얘기 하나 해줄게요. 왜 야당 때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고 민주당이 더 열심히 싸웠지만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았냐면 행정부의 권력을 잡고 있지 않아서 그랬어요. 그 이유는 윤석열이 거부권을 쓰니까. 이제 제 말 이해가세요? 왜 집권 여당으로서 더 열심히 야성을 가지고 싸워야 되냐면 집권 여당이 야성을 가지고 개혁적으로 열심히 싸우면요 모든 걸 해낼 수 있어요. 왜? 대통령이 거부권을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 때 민주당 더 열심히 싸웠거든요. 근데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아무런 성과가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국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싸워갖고 입법 국회 본회의장에서 통과시켜봐야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하면 거기서 속수무책이었단 말이야. 지금은 민주당이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디를 보냐에 따라서 그게 바로바로 성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민주당이
오늘 진보한다라고 해서 내일은 하루 쉬자 하는 순간 집권 여당병에 걸리는 거예요. 오늘 사법부 개혁했으면 내일은 사법부를 어떻게 또 정상화시키고 어떻게 디테일하게 꾸려나갈 것인가. 매일매일 진화하는 민주당이 돼야지, 그래야지 집권 여당병에 안 걸려요. 진짜로 여러분들.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민주당이 살 수 있는 길이자 민주당의 유능한 길이에요.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존경하지만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장 실망했던 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뭐였냐면 권력을 줬을 때 쓸 줄 못한다. 저는 그 말에 공감합니다. 왜 권력을 갖고 있는데 쓰지 못했냐. 그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고구마라고 하고 나중에 비토를 했죠. 그게 집권 여당병에 걸렸던 21대 국회의 민낯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알아요. 왜 마음을 잘 아냐.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촛불 시민의 한 명이다 보니까 민주당이 점점점 조이대의 압박을 높이고 언론에서는 민주당 사법부를 도를 넘는 사법부 압박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론으로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이나 이런 분들을 압박을 할 텐데 이거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제가 겪어보니까 이 정치판에서 한 20-30년 있어 보니까 민주당은 강할 때 빛이 나고 민주당은 강할 때 살아남더라고요. 민주당이 역풍 타령하고 뒷걸음 칠 때는요 반드시 민주당 내 싸움이 나더라고요. 강할 때는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고 당원들에게 지지를 받는데 민주당이 여러분들 가장 당내가 시끄러울 때가 언제냐면 역풍 타령할 때요. 역풍 타령하고 뒷걸음 딱 치는 순간 당 안에서 개혁파와 반개혁파들의 의원들 간의 싸움이 벌어지고 그 의원들 간의 싸움에 또 지지자들이 싸움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이 앞으로만 쭉 나가게 되면 민주당이 아무리 강성 지지자니 뭐 강성 의원들이니 이런 개소리를 해도요 그 길이 맞는 길을 갈 때는요 민주당이 싸움이 나지 않아요. 민주당이 싸움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언제 민주당이 싸움이 났고 언제 민주당이 하나 단일 대우로 나아갔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민주당이 강하게 나갈 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민주당 그 대법원 현장 검증 잘 됐고 여기서 끝이 아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서비스 국감은요 여러분들 종합 국감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 검증은 13일이랑 15일 날 잡혔지만 종합 국감이라는 게 있어요. 법사위 종합 국감이 다시 대법원을 한 번 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10월 30일 날 국감이 끝나도 종합 국감이라 그래서 나중에 대법원에게 현장 국감을 다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국감을 통틀어서 한 달 동안 거의 한 20일 동안 이런 내용을 다 살펴봤더니 요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요게 아직 해결이 안 됐다. 그래서 마지막에 대법원 종합 국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요토미 히데요시 얘기는 저는 반드시 탄핵시켜야 된다. 탄핵을 두려워하는 자체가 우리가 뒷걸음 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개혁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다. 대법원장 한 번도 안 가본 길 지금 민주당이 가장 가야 됩니다. 죄를 진 대법원장 쿠데타를 일으킨 대법원장을 봐주면 개혁을 못합니다. 개혁이 아니라 기득권들에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들 어제 박성재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박정호 판사, 제가 어떤 판결을 내렸던 판사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한 달 전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을 좀 드렸었냐면 지금 사법부가 보면 이 내란이라는 사건을 일반 형사 사건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내란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 제가 특검이 시작하기 전부터
반민특위에 버금가는 내란 특별 재판부를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 첨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저는 특검이 시작되기 전에 이건 특별 재판부가 있어야 된다. 특검과 특별 재판부가 있어야지 신속하게 처리 한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거 사실 저는 예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사법부 조희대 사법부 자체가 윤석열은 내란 친일 쿠데타를 일으킨 놈이고 한마디로 지금의 사법부의 수장은 쿠데타 세력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재판이 똑바로 이루어질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얘네들 지금 뭐 지기현 판사나 이런 애들 윤석열 갑자기 시를 날짜를 시로 계산해 갖고 탈옥시키고 이런 걸 보니까 이게 내란이라는 사법부에서는 이 개념이 있었다 그러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일반 형사 사건으로 보는구나. 어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일반 형사 사건으로 보고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을 처리했던 김혜경 여사의 사건을 처리했던 그 전 어떤 박정호 판사라는 성향을 보면 저는 기각이 굉장히 의심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놈이 최근에 봤더니 리박스쿨 대표도 구속영장 기각시켰던 사람이에요. 보니까 저는 이러면 이럴수록 사법부가 자기네들의 민낯을 드러내는 것이고 저는 어제 이 판결문 기각 사유에 대해서 좀 봤거든요. 기각 사유에 대해서 좀 봤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여러분 잘 들어봐요. 박정호 부장 전담 판사가 얘기한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는 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피의자가 즉 박성재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 이게 말입니까? 응? 박성재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라는 것은 몰랐을 것이다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얘가 무슨 농림축산수산부 장관도 아니고요. 법무부 장관이에요. 법무부 장관. 응? 이 박정호 서울중앙지방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말이 왜 개소리냐면 위법성을 모르는 인간이 법무부 장관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법률 보좌를 하는 장관 중에 한 명이에요. 그렇잖아요? 한마디로 이 박정호 판사의 말에 의하면 윤석열이가 12월 3일 날 불법 계엄을 선포할 때 위원 불법 계엄은 사실이라는 몰랐을 수도 있다.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윤석열이가 12월 3일 날 불법 계엄을 선포하는데 법무부 장관인 박성재가 이 사람은 불법인지 아닌지 모를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박성재의 주장을 그러니까 받아들인 거죠. 판사만 모릅니다. 그날의 비상계엄이 불법이었다는 걸. 왜? 이 12월 3일 날 윤석열의 불법성 비상계엄은 전국에 생중계가 됐습니다. 군이 국회를 가는 자체가 일반 시민들도 불법이라는 거 알아요. 판사가 모릅니다. 제 말 맞죠? 여러분들 군대가 국회에 들어가는 자체가 불법이라는 걸 법무부 장관이 몰랐고 판사가 몰라요. 시민들이 장갑차를 막고 시민들이 항의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사법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덕수, 박성재 영장 기각, 수많은 지금 이 사건 윤석열을 풀어주는 거 보면요. 사법부는 내란 공범이기 때문에 내란 척결의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란 특별재판부를 얘기했던 것이고요.
도주 및 증거인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이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얘는 다시 영장 청구해서 반드시 구속시켜야 됩니다. 저는 박성재 영장 청구할 때 내란 특검이 한덕수도 같이 해서 동시에 구속시켜야 됩니다. 그 CCTV만 봐도 한덕수와 박성재가 얼마나 거짓말을 했는지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에 한덕수도 기각당해갖고 지금 밖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한번 쉽게 얘기해 줄게요.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그랬어요. 국회를 해산하고 국회의원들을 죽이고 언론을 장악하고 그랬어요. 분명히 이거는 국헌 문란이고 헌정 파괴를 시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고, 한마디로 헌법을 파괴하려고 했던 새끼들을 지금 잡아 넣어서라도 지금 직결 처형을 해도 속이 안 풀릴 수도 있는데, 이런 애들이 지금 밖에다가 형사사건 같이 불구속 원칙에 의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재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내란 사건은요, 형사사건과 달리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 말 맞죠? 쿠데타는 특별한 국가의 비상사태입니다. 쿠데타 사건을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한다는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단죄의 의지가 없고, 한마디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공범이니까. 사법부도 쿠데타를 실패한 놈들이잖아. 윤석열도 친위 쿠데타 실패했고 사법부도 친위 쿠데타를 실패했기 때문에 쿠데타 세력들이 서로 감싸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한덕수도 내란 특검에서 영장 청구 다시 할 거고요. 결국은 한덕수, 박성재, 즉 12월 3일 내란 국무회의가 만천하에 공개가 됐기 때문에 사법개혁에, 그리고 그런 박성재, 한덕수를 기각했던 사법부는 내란의 공범임을 장인한 것이고, 민주당은 더 강하게 내란 사법개혁을 밀어붙일 명분이 됐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10월 20일 날 민주당이 바로 사법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국감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2부에서 또 많이 다룰 게 많으니까 2부를 시작할게요. 2부에서는 부동산 문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백혜룡 경정 문제,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할게요. 오늘 여러분들 산자부 국감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지금 산업통상부 장관이 김정관 장관인데요. 드디어 여러분들 대왕고래 프로젝트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지금 뭐냐면 산업부 장관이 직접 이거 이상한 프로젝트다, 그래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산업부가 우리 감사해달라고 산업부가 우리 감사해달라고 감사원에 청구를 해서 이 대왕고래 사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아마 그 당시에 누가 주도를 했고 어떤 식으로 액트지오라는 자문사가 선정됐고 그 배우는 누구고 그 당시에 석유공사 뭐 어떤 관계자들이 누군지 이런 것들이 아마 드러날 겁니다. 액트지오라는 말도 안 되는 법인세도 못 내갖고 자기 집에다가 법인했던 액트지오 선정 경위 27억인가 벌써 날렸죠. 그리고 한번 채굴 하는데 1,000억 날렸고요. 지금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감사원에 의뢰하고 결국은 감사원이 수사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요. 결국은 검찰에게 넘어가고 결국은 수사를 하는 거고 윤석열 정부의 부역자들 잡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저도 국감 보다가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던 한 장면이 있습니다. 문지석 검사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저희 시사타파 여러분들 보시면 저희 시사타파 유튜브 쇼츠에 있습니다. 쇼츠에
문지석 검사 쇼츠를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한번 보세요. 검찰에서 저 당시 검찰에서 저는 잠깐만요. 기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잠깐만. 이거 쇼츠 좀 많이 퍼날라 주세요. 저희가 이거 시사타파, 이거 제 시사타파 TV에 쇼츠로 올라가 있는 건데 처음부터 보여드릴게요. 기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잠깐 있고, 다시. 저 당시 검찰에서 저는 기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참고인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사건이 신속하게 회복이 돼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그 200만 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좀 신속하게 받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공무원들이 잘못이 있다면은 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그의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지석 검사님 정기는 발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이 영상 여러분들 저 시사타파 쇼츠에 있으니까 꼭 가갖고 한 번씩 보세요. 진짜 나쁜 놈들 그 200만 원 안 주려고 얼마나 더 큰 로비를 했겠습니까? 저는 저 영상 보면서 내가 그동안 모든 검사를 다 욕한 거에 대해서 좀 미안하더라고. 아직도 검사를 믿지는 않지만 저도 이렇게 양심 있는 검사들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200만 원 꼭 받게 해주고 싶다라는 말이 울컥했어요. 제가 왜 울컥했냐면 저분은 약자들이 뭘 필요로 그 200만 원이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큰 건지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웬만한 검사들은 그 200만 원이나 뭐나 그런 걸 보지 않아요. 근데 이 검사는 그 노동자들에게 200만 원이 얼마나 지금 귀하고 큰 돈인지를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되게 마음이 아파요. 남의 그 심정을 이해하려고 하는 검사, 참 보기 힘든 검사였습니다. 이 영상 여러분들 여기 시사타파 여기 가시면요, 저희 가시면 여기 쇼츠에 가면 있으니까 좀 많이 봐주세요. 쇼츠에 가면 여기 국감에서 박수 받은 현직 검사 문지석 검 눈물 펑펑 요거 한번 좀 보시고요. 예, 오늘 쿠팡 노동자들 200만 원 퇴직금 받았으면 좋겠다 이 말 한마디가 참 많은 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어미주는 반드시 이 수사 기소를 못하게 했던 어미주는 반드시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그에 상응한 대가를 우리가 말했던 사건을 무마시키기도 하고 없는 사건 부풀리기 잘하는 어미준이가 그의 전담 본인이 내세우는 본인 기술이에요. 어미준은 없는 사건도 죄 없는 사건도 죄 있는 걸로 만들고 이런 기소 의견을 갖고 있던 이런 문지석 검사 이런 사람들한테 불기소 처분하라고 얘기하는 어쨌든 이런 문지석 검사 같은 분들 분들이 좀 많이 나왔고 잊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꼭 어딘가에서 문지석 검사 꼭 보고 싶습니다. 이런 검사들이 우리나라를 빛내주는 사람들이에요. 고맙다는 얘기 해주고 싶어요. 이런 분들 오랜만에 검사에게 고맙다는 얘기를 하게 되네요.
고맙습니다. 용기 내신 거거든요. 자기 상관을 검사 동일체라는 그 규율을 깨고 자기 상관의 비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훌륭한 겁니다. 박수 받아도 자격이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이 발표가 됐습니다. 15 대책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간단하게 제가 좀 정리된 거를 좀 갖고 왔어요. 어떤 게 지금 핵심이냐 보니까 서울을 전 지역을 투기 과열 지역으로 묶었어요. 일단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역 규제 내일부터 시행되는 건데 보면 그 무주택자 40% 유주택자 그러니까 집이 있는 사람들은 담보대출 10원도 안 해줘요. 대출한도 6억 원 이하. 그다음에 전세대출 1주택자는 2억 원 한도 1원화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신용대출 1억 원 초과 보유차주 1년간 규제 경우 이런 게 있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했다는 것은 토지거래 사전 허가가 필요하고요.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되고 임대목적 갭투자가 불가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이런 것들 보면요. 이게 핵심이에요. 15억 원 이상 아파트를 살 때는 6억 원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랑 25억 원 이하는 4억 원 25억 원 아파트 하는 거는 2억 원 그러니까 현금 있는 사람들은 사고 이런 아파트는 서민들과는 좀 거리가 먼 아파트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1주택자 금리도 상향을 해서 한다. 1주택자 전세 대출 이상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 서울 전 지역을 이거 초강력 규제라고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어떻게 보고 있나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오늘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 저는 좀 강력하게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찔끔찔끔 여기 규제하고 저기 규제하고 하다 보면 풍선 효과로 나중에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이 사실 뒷붙이기 풍선 효과로였고 전국이 부동산 값이 폭등하는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왕 한 번에 할 거면 강력하게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늘 15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보면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요법이다. 그동안 반복됐던 풍선 효과가 차단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에서 늘 뒷북치는 부동산 정책 그다 보면 여기저기 막 풍선 효과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풍부한 유동성과 전월세 가격 상승 등으로 무주택자와 1주택자 수요자가 되살아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금 부자 주택 매수 그 현금 있는 사람들은 뭐 못 맞겠죠. 그 다음에 세제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이 있고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대출 규제하고 규제 지역 확대하면서 수요를 일단 누리면 될 거라는 건 착각이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좀 비판적인 견해도 있고요. 전세자금 대출 이용하는 1주택자의 불가피한 사정도 고려해라라고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일단은 한마디로 돈 빌려서 강남이나 이런 쪽에 제일 사실 여러분들 전국의 부동산 값이 뭐 부동산 시장이 출렁거린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대부분 강남 집값이에요. 강남 집값 오른다는 소리만 있죠. 사실 지방이나 이런 쪽은요. 계속 집값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15억 원, 25억 원 그리고 25억 초과는 25억 초과되는 아파트들 대부분 강남 아파트들은 15억 이상 나가잖아요. 그런 아파트들 대출 4억밖에 안 해준다는 거고 25억이 넘어가는 아파트들은 2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아직 이재명 정부가 쓰지 않은 게 있어요. 오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이런 말을 해요. 부동산 보유세가 낮은 건 사실이다. 세제 전반 진지하게 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보유세나 종부세 같은 걸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오산이다. 이건 뭐냐면 마지막으로 경고한 거예요. 이런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강남의 집값이 출렁거린다라고 하면 세제 즉 세금도 건드린다는 경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15억 미만은 6억,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15억 미만은 6억 되고, 요거 나중에 참고하세요. 제가 해놨잖아요, 여기. 15억 이하는 6억. 근데 이걸 갖고 이제 국힘당은 또 정쟁을 삼으려고 무주택자들이나 젊은 층 신혼부부의 아파트를 아예 이제 막았다. 내 집 마련하는 걸 끊겼다. 연병들을 하는데, 이건 중요한 게 뭐냐면요. 민심이에요, 민심.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규제 대책이라고 하면서도 저는 아쉬운 건 뭐냐면 한편으로는 청년과 젊은 층들 그리고 무주택자들에 대한 파격적인 조건도 같이 동시에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헛갈리지가 않아요. 무조건 대출 규제, 그 다음에 토지허가 거래 구역 지정 이렇게만 하면 사람들이 무조건 규제한다고 생각하면 반발이 있거든요.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준다 이렇게 하면서 당근과 채찍의 어떤 규제 정책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부동산 정책이 왜 힘든지 제가 그저께 한번 말씀드렸죠. 가격을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부동산 가격 낮추는 거는요 그냥 금리 올려버리면 돼요. 금리 올려버리면 부동산 가격은 진짜 뭐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전부 부동산 가격 떨어집니다. 근데 부동산 가격은 떨어뜨린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고점에서 잡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정부에서 만약에 부동산 폭락을 시키면 이재명 정부를 원망할 수밖에 없고, 왜 그러면 나는 분명히 집을 30평대 기준으로 7억 원을 주고 사고 내 돈 4억이 들어가고 대출을 3억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지금 집값이 폭락을 해갖고 지금 집값이 5억밖에 안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기는 어떻게 보면 대출을 그대로 빚으로 떠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경착륙이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일단은 규제를 하고 세제 혜택을 주고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시장의 반응이나 일단은 국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강남에게 경고를 했죠. 이런 부동산들의 어떤 나중에 세제도 건드릴 수 있다라는 걸 얘기했기 때문에 특히 이거는 서울이 가장 타겟이에요. 서울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수요 억제 정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경기 지역이 조금 걱정되는 게 경기 12곳 중에서 3개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어 갭 투자를 차단한다라고 했는데 경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서울 전체랑 그 다음에 경기도는 과천, 광명, 성남, 분당, 수정, 중원구, 수원시, 영통, 장안, 팔달구, 안양시가 한꺼번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투기 과열 지역으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한 번에 묶어버렸거든요. 종전에는 주택 담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기 전에는요, 주택 담보 대출이 70% 정도 나왔어요. 만약에 10억 원짜리 주택이면 7억 원의 대출이 나왔었는데 이게 토지 거래 구역으로 묶이는 순간 주택 담보 대출이 70%에서 40%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하게 핵심은 이거예요. 토지 거래 구역으로 묶이는 순간 그 지역에 집을 살라고 하면 대출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10억짜리가 7억까지 대출이 되는데 4억까지밖에 대출이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올해 그 10월 29일이 되면요, 이태원 참사 3주기가 됩니다. 이번에 대통령도 참석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청에서 이태원 참사 12구 기억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태원 참사는 분명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인재에 의해서 발생을 했었죠. 조금만 모니터링을 하고 경찰들이 관리를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날 국가가 무엇을 했는지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그날 이태원 참사를 대응하는 방법이나 그 이후에 어떤 대응하는 방법을 보면
정말 인간 이하였습니다. 지금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오늘 정청래 대표가 만났는데요. 2차 가해 방지법을 검토하겠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자식 잃은 부모들이 놀러 가다가 죽은 애들 뭐 똑같이 옛날에 세월호 공격하듯이 저런 어떤 극우들이 공격을 받았고, 그래서 이태원 특별법 개정 검토를 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3주기 기억식에는요, 서울시 행안부 공동으로 주최를 하고요. 정청래 대표도 오시고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대통령도 오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 우리 개혁국민운동본부도 당연히 우리 이태원 참사 어떤 유가족과 함께 여태까지 저희 개혁본 회원들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고,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개혁국민운동본부라는 텐트를 한동 분양을 받아갖고 그날도 차 봉사를 할 예정이니까 그때 아마 대통령 오시게 되면 신분이랑 다 확인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조만간 이태원 참사 유가족 분들을 모시고 제가 윤석열 정부 때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공무원들과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인터뷰를 방송에서 진행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지금 유가족 협의회 운영위원장이 누구냐면 송혜진 유가족 위원장이라서 제가 조만간 모시고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좀 여러분들에게 재미난 뉴스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거는 대한민국 이거 대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여기 제 방송을 보시는 우리 민주 시민들 중에 대구 분들도 계시죠. 이 대구를 어찌할꼬? 대구시장 여론조사를 했더니 이진숙이가 1위를 했습니다. 이거 대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진숙이가 여론조사를 했더니 이진숙이가 대구시장 여론조사에서 1위로 등극을 했습니다. 큰일입니다 우리 대구. 리얼미터가 영남일보 의뢰로 10월 12일 13일 만 18세 이상 대구시민 82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구시장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를 오늘 발표를 했는데 1등이 이준숙 21.2%, 2위가 김부겸 15.6%, 3위가 주호영 8.2%, 4위가 추경호 7.6%, 5위가 유영아 6.1%였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이번에 대구시장은 주호영이 될 겁니다. 제가 선거판 분석 잘하잖아요. 이번에 대구시장은 주호영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진숙은 컷오프 당합니다. 이진숙은 컷오프 당해요. 아니 이진숙은 국힘당 경선을 통과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주호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구 분들 좀 그러지 마십시다. 주호영이가 국힘당 대구시장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제발 대구 시민 여러분들 좀 깨어나십시오. 부탁입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빤스숙의 윤석열이가 깜짝 놀라갖고 오늘 특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네, 지난번 김건희 특검에서 2번이나 소환을 했는데 거부를 하고 체포를 하러 갔더니 빤스 입고 행패를 부렸던 윤석열이가 3개월 만에 조은석 특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일단은 특검법이 개정안이 됐죠. 그래갖고 그 현장 교도관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줬고, 두 번째, 조은석 특검이 체포영장을 오늘 집행을 하려고 했어요.
오늘 10시에 윤석열 안 나오면 체포하러 간다라고 조은석 특검이 얘기를 했더니 윤석열이가 조은석을 잘 알잖아요. 조은석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윤석열이가 잘 압니다. 깜짝 놀라갖고 나 오늘 출석하겠다. 나 오늘 출석하겠다라고 해서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혀 진술하지 않고 오늘 조은선 특검이 오늘 체포하러 10시에 간다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갖고 오늘 나 오늘 출석한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조은석 특검이 여러분들 이제 윤석열 소환에 어떻게 보면 성공한 거잖아요. 체포영장 집행한다고 했으니까 윤석열이가 지발로 기어 들어왔잖아요. 가장 자존심 상한 사람은 누굴까요? 당연히 김건희 특검이겠죠. 김건희 특검은 2번이나 영장 집행하러 갔다가 윤석열 체포나 법정에서 저기 특검에 소환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김건희 특검도 지금 소환을 검토하고 있고 23일 날은 최혜병 특검도 소환을 검토하고 있어서 지금 윤석열이 계속 아마 제가 보면 아마 특검 소환에 출석을 할 것 같아요. 외식도 해야 되고 짬밥도 먹기 싫고 그런가 가갖고 설렁탕이라도 한 그릇 처먹으려 그러면 외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특검 가면 설렁탕 주잖아요. 그래서 입맛도 없고 그러니까 특검 지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특검엔 가는데 전부 진술 거부권을 쓰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특검이요. 조은석 특검이 오늘 윤석열을 소환한 이유는 외환 사건 있죠. 북한에다가 어떤 그러니까 무인기를 띄워갖고 도발을 유도했다. 그 외환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오늘 소환을 했는데 진술을 거부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외환 혐의에 대해서 조은석 특검이 10월달에 기소를 할 예정입니다. 딴 사건도 갖고 있다가 이제 윤석열 1심에 맞춰서 또 기소를 하고, 저는 외환 사건을 12월에 기소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윤석열은 여러 가지 혐의가 있기 때문에 외환 사건을 일단 10월 중에 기소를 해놓으면 1심 사건 12월이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12월에 기소를 할 전망으로 생각을 했는데 미리 10월에 기소를 해놓으면 지금부터 또 6개월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 4월까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 같아요. 안전장치로. 왜냐면 12월에 1심 재판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갖고 풀려날 수 있는데, 만약에 12월에 했다가 저것들이 뭐 구속 적부심 심사나 이런 것들이 또 잘못될 수가 있으면 시간이 쫓기잖아요. 그래서 10월에 미리 영장을 청구해놓고 기소를 해놓고 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성재는 영장 청구 재청구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정청래 대표가 대법원 국감 소란스럽게 할 필요 없다. 오히려 대법원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소란스럽게 해서 국민들이 사건의 본질을 흐릴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의 태도 그리고 대법원장의 태도를 지켜보자. 이렇게 지금 한 박자 좀 쉬어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도 깐죽거리는 애들 한둘이 아닌데도 잘 제압하고 갔잖아요. 그래서 다른 왜 그러면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다수가 있기 때문에 걔네들 몇 명 떠든다 그래갖고 거기에 빨려 들어가지 말고 그냥 쭉쭉 진행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국힘당의 전략, 여러분들 국감 전략이 뭐였죠? 김현지 비선, 김현지 총공세였죠. 김현지 총공세와 사법부 장악, 이걸로 이번에 국감에서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려고 그랬는데 실패. 왜 실패냐? 김현지를 주사파로 몰아갔잖아요. 근데 김일성을 찬양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김일성은 30년 전에 죽었습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김일성이 죽었어요. 느닷없이 30년 전에 죽은 김일성을 김현지랑 엮으니까 이게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응? 안 그래요?
30년 전에 죽은 김일성이랑 느닷없이 김현지를 엮어버려갖고 종북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먹히겠냐고요. 응? 그리고 중요한 건 뭐 비선 실세 연병을 하고 있는데 김현지는 비선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직책이 있다. 총무비서관에서 1부속실장이다. 비선이 아니라 실세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김현지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계속 이걸 몰아붙이니까 언론에서 쓸 게 없는 겁니다. 응? 웃긴 거죠. 작전 자체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좀 조심스럽게 하나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게 여러분들에게도 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백혜련 경정이랑 이문정 검사의 충돌이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마약 사건 철저하게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해라 라고 하면서 백혜련 경정을 투입해라 라고 했는데 우리는 환영을 했죠. 박수를 치고. 근데 백혜련 경정이 불만을 품고 오늘도 휴가를 쓰고 합류를 하지 않아요. 그럼 왜 백혜련 경정과 이문정 검사가 신경전을 벌이냐? 제가 보니까 아니 그럼 여러분들 이해 안 가잖아요? 분명히 환상적으로 이문정 지검장이 수사지휘를 하고 백혜련 경정이 수사를 하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이재명 대통령 또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백혜련 경정의 마약 수사의 파견을 지시를 한 건데 왜 신경전이 벌어지나 했더니 수사팀의 구성을 보고 수사팀의 구성을 보고 지금 신경전이 벌어진다. 첫째, 지금 백혜련 경정은 이문정 검사장을 직격을 했어요. 모욕적이다. 수사하지 말란 것이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이렇게 좀 봤더니 동부지검에서는 기존 수사팀과 별개로 백혜련 수사팀을 별도로 구성을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인원이 5명이래요. 인원이 불만인지 그리고 백혜련 경정의 불만의 포인트가 어디인가 제가 봤더니 백혜련 경정은 기존 수사팀을 해체하라는 거예요. 제 말 맞죠? 제가 이해한 게 맞죠? 백혜련 경정은 기존의 수사팀이 다 이 마약 사건을 덮었던 경찰들이 승진해서 이 수사팀에 합류해 있고 이 사건을 덮었던 검사들이 이 합수부에 있기 때문에 기존의 수사팀을 해체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건 백혜련 경정이고 이문정 검사는 내가 다 물어보고 수사를 했더니 이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부딪힌 거예요. 보니까 제 말 여기까지 맞죠? 그래서 여기서 저희 여러분들이랑 저랑 이제 헛갈린 거죠. 이문정 검사도 우리가 믿는 검사인데 이문정 검사가 기존에 합수부에 있는 검사들이나 수사팀에 대해서 면담을 해보고 얘기를 다 해보고 했더니 이분들은 수사에 대해서 진심이고 그런 분들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문정이고 지금 백혜련 경정은 그런 사람들과 같이 수사하는 자체가 모욕적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문정 검사와 백혜련 경정의 어떤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특이한 거는 오늘 파견 첫날인데 휴가를 내고 뉴스토마토의 뉴스인사이드에 나가서 백혜련 경정이 뭐라 그러냐, 임지검장이 저를 포함해 5명을 꾸려 마약 수사를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제의에 바로 거절했다. 이유는 모욕감이었다. 왜 그랬냐? 백경정은 모든 것을 걸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외의 마약 독점 사업에 모든 기관이 개입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데 이 백경정이 얘기하는 거를 한쪽에서는 음모론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 이문정 검사는 그러니까 이문정 검사의 입장은 임지검장의 입장은 그것을 수사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굉장히 모욕적으로 들었고 이후로는 소통을 하지 않았다. 이에
현대 동부지검 합수팀이 22명 체제로 운영되는데 저를 포함해 5명으로 구성된 팀으로 마약 게이트를 제외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마약 게이트는 수사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장을 신청할 때 윤국권 합수팀장의 지휘를 받고 그를 통해서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며 임은정 지검장이 저를 계속 공경에 빠뜨린다. 그 이유를 모르겠다. 임은정 검사장과 특별한 감정은 없지만 저를 모욕하지는 말아줬으면 좋겠다. 백경정은 검찰이 마약 게이트를 덮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기 어렵다는 동부지검의 진심은 처음부터 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제가 다 보니까 임은정 검사는 검찰이 마약 게이트를 덮지는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지금 백경정은 검찰이 덮었다. 여기에서 지금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은정 검사가 저한테 이 사건의 실체가 뭔지, 어떤 게 핵심인지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다. 라고 하면서 지금 백혜론 경정은 임은정 검사가 이 사건에 의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백혜론 경정이 왜 임은정 검사가 수사 의지가 없냐 라고 본인의 생각을, 검찰이 검찰을 수사하게 되는 상황을 막고 싶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임은정 검사가 오히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것이다 라고 해서 누구 말을 믿어야 되나요? 제가 보면 백혜룡 경정의 어떤 수사 실무 책임자로서 말이 굉장히 신빙성이 있고 그가 얘기하는 의혹들이 충분히 수사를 할 만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약간이 좀 부풀려지고 과장된 것들이 있어는 보여요. 그렇다고 임은정 검사랑 이거 이렇게 마찰이 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뭐가 됩니까? 안 그래요? 이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뭐가 돼요? 백혜령 투입하고 임은정이 수사 지휘해라.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하라 그랬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뭐가 되냐고. 이거는 제가 보면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대검에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해서, 이거는 정성호 장관이 해결해야 돼요. 정성호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해서 대검에다가 현재의 합동 수사팀을 해체를 하고 새롭게 합동 수사팀을 꾸려갖고 다시 수사시키는 방법이 저는 가장 현명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보니까 이거는 임은정 검사랑 백혜룡 경정은 입장차가 너무 커서 이거는 수사가 진행될 것 같지가 않아요. 왜 제가 백혜령이 맞고 임은정이 틀렸다는 얘기를 안 하냐면,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섣불리 우리가 이걸 판단해버리면 우리가 임은정을 죽이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걸 잘못하면 우리가 임은정이 나쁘고 백혜령이 옳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임은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검찰개혁을 소신있게 내부 고발자인데, 제가 보면 저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경찰이 보는 견해와 검찰이 보는 견해가 확연히 시각의 차이가 드러난 것이고, 이거는 제가 보면 임은정이 지휘를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우리가 믿던 정의로운 검사는 맞지만 검찰이 검찰을 검사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래서 상설특검이나 특검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나 나나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나중에 보면 굉장히 이게 곤란하게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언론에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백혜령의 음모론에 이재명이 넘어갔다라고 지금은 프레임을 잡거든요. 제 말 잘 들으세요.
정성호의 음모론에 이재명이 넘어갔다. 이 프레임이 제가 지금 점점 저쪽에서 만들고 있더라고. 제가 언론의 추세를 보고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동향 파악을 제가 보니까 백혜령 음모론에 이재명이 넘어가서 선을 넘었다. 그래서 대통령이 수사지휘를 했다. 이거는 정성호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나서는 것보다 정성호가 대검을 움직여서 검사들을 새롭게, 그리고 경찰에다가 대검에다 지시를 해서 경찰청에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을 같이 하고 새로운 합수팀을 꾸려갖고 지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이거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곤란해질 문제야. 이거 분명히 지금 민생과 경제, 안보와 미국과의 외교에만 지금 치중하고 있다가 마약 사건에 대해서 오랜만에 정치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백혜령 경정이 들이받았어요. 이거는 백혜령 경정도 주장은 좋지만 본인의 요구를 이렇게 방송에서 자꾸 언론 플레이하는 거 좋아 보이지 않아요. 제가 보면 백혜령 경정도 좀 방송 출연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자제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본인이 주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한 거기 때문에 대통령 민정 라인을 통해서 대통령과 면담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자꾸 방송에 나가서 이문정이 이 사건을 덮는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난처해져요. 이거 백혜령도 이런 식으로 자꾸 방송에 나가고 지금 이문정과의 마찰, 현재 이 사건이 막 이런 거를 떠들면 안 됩니다. 이거는 내부에서 수사팀들이 해결을 해야 되고, 자기 힘으로 안 될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사건이고 본인을 파견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민정라인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본인의 의견을 전달하는 그런 형태로 좀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좀 동의하시죠? 이게 자꾸 백혜령이가 여기저기서 방송에서 나와서 떠들고 그러고, 물론 저는 백혜령 경정님의 말씀을 사실 더 신뢰가 가요. 수사 실무자였고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됐고 피해자고 그 사건을 진짜 파헤치려고 했던 사람이라서 저는 백혜령 경정의 말에 더 무게가 실리지만 이 방법은 조금 올바른 것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거를 해결해 줄 사람과 직접 담판을 짓던가 해야지. 그 대통령이거든요. 민정라인. 이문정 검사를 밖에서 저격하는 것은 올바라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문정 검사도 동부지검을 장악을 못했어요. 이문정 검사도 동부지검에서 사실 지검장이 왕따라는 소리가 있거든요. 우리끼리 싸우는 것 같아서 안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 우리끼리 싸우는 것 같아서 안 좋아 보인다는 겁니다. 제가 보면. 좀 현명하게, 왜 그러면 우리 편이잖아 둘 다. 이재명 대통령이 볼 때는 이문정도 믿을 만한 사람, 백혜령 경정도 믿을 만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둘이 싸우니까 제일 난처한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되겠죠. 좀 현명하게 좀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심층 분석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